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파식적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삼국유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유물, 그다음에 가지고만 있으면 뭔가 뜻대로 다 될 것 같은 그런 강력한 유물인 동시에 허당입니다. 내용을 보면 양도 굉장히 많아요. 그 만파식적주에도 나오고 나중에 백률사주에도 나오고 분량만 가지고도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명성은 무진장 높은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이게 진짜 뭐 대단한 건가 뭐 하자는 건가 싶은 뭐 이런 유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보면 시간에 그 얘기 했잖아요. 해관이 바다를 보는 바다에 무슨 뭐 문제 있는지 이런 거를 바다의 기상이변이라든지 뭐 무슨 특정한 사건들을 보고하는 그러한 기상청에 있는 사람 같은 사람이 움직이는 섬이 나타났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김추질이라는 사람에게 일관, 그러니까 이거는 경주 왕궁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 전 봐. 이렇게 했더니 전을 봤더니 부왕이 동해 호국령이 되고 이거 문무왕. 그 다음에 김유신이 도리천이 돼서 도리천중이 돼서 33천에 속해서 이 두 분이 합심해서 뭔가 신물을 내려서 국가를 수호할 물건을 주려고 합니다. 라고 했다는 문무왕 번민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문무왕이 맨 마지막에 죽으면서 어떻게 보면 고구려나 백제는 내 경주를 쉽게 말해 신라를 위협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외가 위협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경주가 너무 외져서 그래요. 위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통일을 하고 나면 신라가 삼국 통일하면 정상적인 나라면 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왜 그 뒤로도 천도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는지 이거는 굉장히 좀 특이한 문화인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작았을 때 처음에 시작했을 때 뭐 사로국 뭐 어쩌게 계림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했을 때는 경주가 맞죠. 그거는 조그만 경남 쪽에 경상도 쪽에서 조그만 국가니까 그게 맞지만 나중에 이제 등치가 커지고 한강유역을 지배하면 사실 그때도 쉽지가 않습니다. 경주에서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게 제가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얘기 잠깐 했었는데 오늘날 세종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냐는 그게 논점화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아. 시대가 꼭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굳이 지금 같은 현대사회에서 중앙에서 뭔가를 컨트롤한다는 게 말이 되냐? 막말로 얘기해서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할 거요? 다국적 기업에서 아시아하고 미국이나 이런 쪽을 건사해. 그러면 하와이에다 본사를 놔야 돼? 이런 식 사고는 지금 현대에는 맞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거리를 초월해 있는 세상인 거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하는데 불교도 이제는 해볼 만하다. 예전에는 도시에 교회가 많이 있고 사찰은 산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에 있는 도시화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도시에 있는 교회에 쉽지가 않았다면 지금은 사실 인터넷 안에서의 어떤 역할들을 통해서 이것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고 뭐 타당한 얘기고 그다음에 진짜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바꾸는 것처럼 뭐 메타버스의 시대가 온다 이러면 끝이죠. 이제 도시라고 하는 개념들도 생각과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그게 온다면 개인적으로는 뭐 우리 살았을 때는 잘 안 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메타버스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익숙하지 않은 개념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또래나 저보다 조금 밑에 남자들은 메타버스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과 달리 이유는 뭐냐면 그게 우리나라에서 광풍을 일으키는 그 인터넷 게임들 그 안에서 거래도 하고 돈도 벌고 뭐 친구도 사귀고 다 해요. 일종의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발전했거든.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 안에서 뭐 거울 같은 세계, 이 세상을 모상한 뭐 건전한 세계, 아름다운 세계 웃기고 있는데 사기꾼만 지천이야. 익명에 가리워진 사기꾼만 득실득실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오긴 올 거라는 생각은 해요. 하지만 우리 때 영향을 미칠 거냐? 그게 사실은 또 다른 관건 중에 하나거든.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많이 녹으면 평창 땅값이 올라간다. 그거 뭐 어쩔 거야. 그거 어느 세월에 그게 이제 나한테 닥친 문제냐라고 하는 게 또 다른 논리적 충의를 가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현실적인 부분이고. 근데 예전에도 그랬어요. 닷컴 버블. 닷컴 인터넷 시대가 온다. 그래서 닷컴 버블이 막 이렇게 한번 올라갔죠. 그때 미친 듯한 닷컴 광풍이 불었죠. 그때 이제 조금 잘못 빠져나오신 분 아니면 위에서 좀 늦게 들어갔다가 하시는 분 지금도 그만큼 못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 코스닥 주가가 지금도 거기까지 못 올라갔어. 그러면 그 시대가 안 왔느냐? 왔죠.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왔죠. 늦게 왔죠. 틀린 건 아니었지. 하지만 그게 그때였냐가 관건이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굳이 세종이어야 되냐가 논점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경주 때는 신라 때는 옮겼어야 돼요. 통일했으면 옮겼어야 돼. 그때 세종이야. 그때가 세종이다. 근데 왜 안 옮겼는지를 모르겠어. 그리고 안 옮기고 거기에 있다 보니까 외구에 취약하죠. 그냥 지리적으로 봤을 때 야, 이게 쉽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호국룡까지 되고 그래서 나는 죽어서 호국룡이 될게요 라고 스님한테 얘기했더니 스님이 그때 상문사에 변민조에 나옵니다. 왜 하필 대왕께서는 축생이 되려고 하십니까? 이제 또 서로 다른 얘기. 아니 왜 멀쩡한 사람이 왕까지 올라가 놓고 짐승이 그렇게 좋아요? 이렇게 또 얘기하는 용 개념이 달라. 지금 불교에서 말하는 그 스님이 얘기하는 용은 불교에서 말하는 킹코브라. 킹코브라. 그리고 지금 문무왕이 얘기하는 거는 중국 주역에 나오는 비룡제천하는 그 용이야. 자, 그래서 인도용과 중국용은 다르다. 이 얘기를 해줬었잖아요. 여의주에 있는 거는 인도용이에요. 중국용은 여의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용은 구름과 같이 해서 날아다니는 놈이고 인도용은 용궁에 사는 놈이고 완전히 계열이 달라. 그런데 똑같은 용어를 쓰는 바람에 혼재돼 있고 그게 삼국시대 때도 너네 지금 이러고 있었구나. 헛다리 짚고 있었구나. 야 이게 언어적 혼란이라고 하는 게 참 유서가 깊구나. 문무왕 때 서로 임금 입장에서 나 그거 생각하면 되게 웃겼을 것 같아. 대사 내가 죽어서 신라를 지키는 호국룡이 되겠어. 그랬더니 대사가 임금께서는 왜 하필 축생으로 나시려고 합니까? 그러면 임금 입장에서는 뭐 이런 게 다 있노? 서로 완전히 남의 다리 긁는 대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용은 여기서 호국용은 그 용이 아니고 불교에서 나오는 용이 아니고 중국용입니다. 중국용. 그리고 김유신은 이거는 중국용이고 인도용 아님. 이거 정확하게 해야 돼요. 왜 여기에 지금 아까 움직이는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움직이는 섬이 사실은 박산, 한나라 때 유행하던 박산 아니면 그 위에 올라가면 진나라 때도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진나라 때 나왔던 복례방장 영주 같은 삼신산 이야기들. 그리고 이 삼신산 이야기가 사실은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잠깐 쓸데없는 소리 했었는데 우리나라 서해 쪽에 고대 문명이 있다. 고대 문명이 있다. 아틀란티스가 있었다. 그게 복례방장 영주다. 이 서해 쪽이 저게 바다가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물론 뭐 인류랑 그게 겹치냐 이제 뭐 복잡한 얘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해수면이 나왔을 때는 섬들이 있었을 거라는 추정도 합니다. 섬들이 있었을 거라는 추정도 해. 저게 이제 나중에 빙하들이 녹으면서 지금 여기가 서해가 바다로 다 물로 차는 거거든요. 그 전에는 물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일본까지 다 연결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아니, 땅이 물이 좀 빠지면 그렇게 해서 그쪽에 어떤 고지대들이 섬으로 작동을 하고 거기에 어떤 문명권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조금 발전한 애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나중에 사라지고 그것이 전설화되고 신화를 입으면서 그런 신선 문화가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섬이 움직인다는 게 물 차서 섬이 없어지면 우리도 그런 비슷한 섬 이야기가 하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파랑도, 이어도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섬이 있었다 하는데 지금은 바닷속에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가라앉으면, 그러니까 섬이 지질적 문제 때문에 가라앉는 게 아니고 물 세수면이 높아져서 이렇게 사라져 버리면 우리도 똑같은 얘기 있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나중에 베니스가 물에 끝나버리면 또 다른 전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베니스가 있었다 하더라. 유럽을 한때 흔들었던, 쥐고 흔들었던 그 베니스가 수중 도시로 제2의 아틀란티스로 존재한다더라. 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떠한 흐름들과 연결된 구조가 복례, 방장, 영주 같은 그런 삼진산의 어떤 섬 문화고, 그 섬이 움직인다는 게 가라앉는 거에 대한 상징이 아니었을까. 실제로 뭐 이렇게 움직였어. 섬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여? 해저가 높아지면서,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어떠한 변화들 이야기가 아니겠나? 그런 정도 생각을 해보고, 거기서 나오는 게 신선사상이에요. 여기서도 이제 신선사상 얘기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중국용이고, 이건 주역에 나오는 중국용이고. 그러니까 중국적 패턴이 존재한다더라. 그러니까 불교 이야기이긴 하지만 중국적인 이야기가 있네. 그리고 김유신은 죽은 뒤에 33천이 됐대. 33천이 돌이거든. 33을 인도말로 하면 돌입니다. 돌이. 그래서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도리한다, 도리친다. 이게 일본에서 고돌이 하는 것처럼 그 돌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본말 순화 때문에 없어졌지만, 실제로 돌이라는 게 33천을 얘기하는 거고, 도리천 이 불교 말이었고, 그리고 전체 이 신들의 전체. 그래서 수미산을 보면, 수미산이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냥 큐브형으로 얘기할게요. 이거는 아비달마 구사론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맨 정상에 약간 이렇게 솟아 있고, 첨성대설도 있습니다. 첨성대가 수미산 형태라고 하는 설도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33명의 신들이 살아요. 여기 이제 선견성이라고 하는 정전, 서울로 말하면 서울성이 있어. 그러니까 경복궁 같은 성이 있어. 경복궁. 이게 어떻게 보면 서울성 전체고, 이게 경복궁에 해당하는 게 있어요. 이걸 선견성. 그다음에 요 안쪽에 묘승전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묘승전, 수승전, 승전. 여기가 누가 사냐면 제석천이 살아요. 그다음에 이 앞에 공회당이 있습니다. 공회당이. 여기에 32명의 신들이 살아요. 그래서 요 32명 중에 한 명이 지금 김유신이라는 뜻입니다. 제석천이라는 뜻이 아니고, 제석천이 하느님이고, 아까 그 계속 나오는 지금 제석신앙은 저 33명의 신들 중에서 총 리더입니다. 그리고 저런 식의 신화 구조가 만들어질 때는, 저 때는 공화제, 그러니까 부족국가 시대열이 있어서 귀족들 연합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 연합이 33명의 신들이 연합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중에서 최고 리더가, 그러니까 라자 같은 수장이 있는 거, 그게 제석천이에요. 그래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남쪽에는 공회당, 그다음에 북쪽에는 선견성, 희견성, 뭐 이렇게 해갖고 성이, 제석천에 궁이, 그다음 성이 있고, 그 안에 궁이 있고, 묘승전이라고 하는 정전이 있고, 뭐 이런 식의 구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김유신이 원래 도리천에 올라가서, 원래 도리천 태생이라는 썰도 있어요. 그래서 도리천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도리천으로 올라갔다. 도리천의 32명 중에 한 명 제가 또 알고 있습니다. 마야 부인입니다. 그래서 김유신과 마야 부인이 알고 있는 사이라더라. 이게 조금 이상하긴 한데, 이게 도리천 사상이에요. 지금 이게 제석천 사상이라니까. 제석 사상 계속 제석 신앙이거든요. 이게 진평왕 때부터 지금 나타나는
왕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사상 신앙 구조예요. 그리고 저기에 가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전륜성왕이라든지 이런 강력한 무신들은 죽은 뒤에 도리천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덕여왕도 내가 알고 보니까 전륜성왕이에요. 그 말을 하려고 나를 도리천에 장사 지내달라 라고 하는 썰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선덕왕 지기 3, 4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유신이라든지 선덕여왕 같은 사람은 실제로 누구라고 자기를 생각하는 거냐면 내가 바로 전륜성왕 계열이야. 그러니까 그런 식의 흐름이 누구 나오냐면 진흥왕, 그 다음에 선덕여왕, 그 다음에 김유신에게서 보여요. 진평왕은 옥대만 받고 허리띠만 받고 그것까지는 잘 안 보여. 그것까지는 잘 안 보여. 그런데 있었을 걸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려가겠지. 그런 식으로.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여기서는 문무왕은 나는 용이에요. 일로 가야 되는 거거든. 원래는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용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라 시작과 관련해서 나오는 용토템들이 있거든요. 박격것에 누구야 아령 부인 할 때 계속 용이 나오거든요. 사량부에 용이 나왔다는 둥, 출연했다는 둥, 삼용 변호정이라는 둥, 요 용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용토템이 부활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임금까지도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불교가 이긴 게 아니고 다시 어떻게 보면 문무왕을 통해서 또 다른 변화가 노출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합심을 해서 어떤 성물을 주려고 한다잖아요. 호국의 성물을 주려고 한다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무교하고 불교가 무불이 습합됐구나. 완전히 이제 합쳐졌구나. 이게 서로를 공격하는 쪽이 아니고 이제는 같은 쪽으로 섞였구나. 전에 2차돈 얘기하고 이런 거 할 때만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게 배척하고 있었거든요. 서로를 공격하는 점이었었다면 지금은 이제 합쳐졌구나. 시대가 어느 정도 되면서. 그리고 거기서 합쳐진 데서 중심은 아마 불교였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불교가 훨씬 세거든요. 불교가 완전히 이제 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5월 7일에 이견대에서 보니까 이견대에서 봐야 된다니까 그게. 지금도 있습니다. 정자가 있습니다. 거기 간포 앞바다에 가면 이견대에서 왕이 5월 7일 딱 보니까 섬이 보여. 섬이 보여. 그래서 그 섬에 대나무가 낮에는 2개, 밤에는 1개 이러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더래. 그리고 저게 이제 또 기상이변이 일어나가지고 7일 동안 어두워지고 나중에 임금이 들어갑니다. 그 섬에 배 타고 들어갑니다. 배 타고 들어가니까 용이 맞이하더래. 용이 맞이하더래. 이게 문무왕 중심이구나. 임금은 신문왕이거든요. 문무왕 중심이구나. 그 용이 뭘 주냐면 서비스 품목을 하나 더 줍니다. 그러니까 만파식적이 있고 만파식적 구매자에게 기념 사은품으로 옥대를 하나 줬어요. 검은색 옥대인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요걸 하나를 서비스로 받고 서비스 품목으로 받고 저 대나무가 오시면 정오입니다. 12시에 원래는 이게 분리돼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때 합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샥 배웠다는 거거든.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왜 대나무가 이렇게 벌어졌다 합쳐졌다 하냐, 2개가 됐다 하나가 됐다 하냐. 그랬더니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건 노안이거든. 노안 때문에 어리어리하게 보이는 건데 상이 이중으로 맺히네요. 이렇게 용이 얘기하면 왕이 기분이 나쁘겠지. 그래서 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손바닥으로는 소리를 낼 수 없고 2손이 마주쳐야 합쳐져야 소리가 납니다. 합쳐져야 대박입니다. 그래서 합쳐졌을 때 샥 뺐다는 거거든요. 요게. 그래서 그 합쳐졌을 때 소리가 나는 것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피리를 만들어서 불면 그 소리가 신묘한 소리가 이제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듯하지. 한 손은 소리를 내지 못하는가? 이거 화두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뺨 때려. 뺨 때려 이렇게
소리 난다 소리. 이게 상당히 재밌는 설화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나무 두 그루 이야기는 중국의 수월 관음도에서는 대나무가 세 그루 나옵니다. 삼죽이 나옵니다. 삼죽. 근데 우리나라 대나무는 의상대사와 관련된 낙산사 이야기에는 두 그루 대나무예요. 그래서 홍련암에서 이렇게 의상대사가 방석을 물에 띄우잖아. 방석을 물 위에다 딱 띄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딱 그게 어떻게 보면 서핑의 시조입니다. 서핑의 시조. 서핑의 시조. 그래서 딱 했더니 그 홍련암 안으로 샥 들어가면서 관세음 보살이 거기 있었대. 들어가도 별로 거기 좀 좁던데. 내가 이렇게 그 홍련암 그 구멍으로 이렇게 보니까 조금 좁던데. 근데 아무튼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위에 대나무 두 그루는 안 돼 있는데 거기 밀고 관세음 보살을 모셔. 이거 굉장히 재미있어. 그래서 수월관음도에 보면 고려 수월관음도에 보면 고려부라 수월관음도의 특징이 뒤에 언제나 대나무 두 그루가 있어요. 관세음 보살 뒤에. 그런데 거기는 이 대나무를 밀고 베고 거기다 짓는 거고 이거는 대나무를 베오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약간 다르지. 이걸 저는 무슨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이게 이제 대나무의 상징이 아마 무속적인 게 아니었는가. 라는 생각을 해요. 무속과 관련된. 그래서 무속을 이기는 관세음 보살. 무속을 이기고 관음전이 들어서니까 거기에 원통 보전이 들어서니까. 근데 여기서는 사실 좀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대나무를 베어서 피리를 만들어. 그런데 백률사조에 나중에 뒤로 가서 백률사조에 가면 그걸 이제 또 관세음 보살이 씁니다. 그 만파식적을 씁니다. 쪼개가지고 또 그 보드를 만들어요. 수상스키 같은 거를 또 만들어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비슷한 것들이 관세음 보살과 연결되면서 그 다음에 이게 유전하고 있어. 스토리 있는 대로 계속 따라가 볼게요. 시문왕이 성에 가서 이 옥대를 받고 용이 옥대를 올리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거 한 손으로는 소리가 나지 않고 두 손으로 소리가 난다. 그렇게 해서 그걸 받고 베리굿 이러면서 오색 비단과 금하고 옥을 이렇게 줬대. 선물이야. 답례품이야. 이렇게 용한테. 그랬더니 용이 땡큐 이러면서 갔다는 거거든. 용이 비단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은 조금 들어. 왜냐면 애가 물에 살면 이게 치렁치렁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잠깐 들지만 이런 불손한 생각이. 그래서 그걸 갖고 와가지고 왕궁으로 와서 득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들인 효소왕이 이 효소왕에 대한 평가도 이게 조금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폐위됐다도 있고 죽었다도 있고 국인에 의해서 폐위됐다. 그 다음에 그냥 나이 먹어서 죽었다도 있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약간 예지력이 있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허리띠를 딱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허리띠에 비늘이 있는데 허리띠가 저거는 고리형이 아니고 이런 이순신 장군 갑옷처럼 비늘형인가 봐요. 이렇게 비늘이 있는데 저 비늘이 하나하나가 전부 용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도 알아채지 못한 걸 아들이 알아본 거죠. 왕자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왕자로서의 자질, 성군으로서의 자질을 드러내는 그런 스토리들이거든요. 대부분. 그랬더니 뭔 쌉소리야. 신문왕이 그렇게 얘기했대.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제 말이 의심되면 저 비늘 중에 하나를 띄어서 물에다 넣어보면 저놈이 용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띄어가지고 그걸 물에다 넣었대. 그랬더니 거기가 큰 연못이 생기면서 용이 승천해서 올라가더래. 그래서 거기를 용연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저거는 용으로 된 옥대예요. 그리고 진평왕의 천사옥대는 그냥 옥으로 된 거고. 그래서 약간 허리띠가 다릅니다. 이 허리띠는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제 생각에는 진평왕의 천사옥대는 나중에 경순한 김부가 천종고나 이런 데 있었던 걸 갖다 주는 거거든요. 왕건한테. 네, 왕건한테. 근데 저 옥대는 얘기가 없어. 저거는 아마 신문왕이 비 오는 날 차고 나갔다가 다다다다다 해서 승천하고 끝나지 않았을까
라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약간 무리한 개그입니다. 무리한 개그. 그렇게 해서 대나무를 가지고 왕이 나오니까 섬하고 용이 사라졌대요. 뭐 이런 스토리들은 다 비슷하죠. 사라졌대. 그리고 이걸 천종고에 보관했더니 천종고에 보관하고 피리를 만들어서 불면 어떻게 되냐? 비에 바람, 그 다음에 물결을 다 잠재워. 그러니까 기상을 조정할 수 있는 거야. 이거 뭐 그렇게 해서 비가 많이 오면 불면 비가 그치는 거고, 비가 적으면 또 불면 비 오는 거고, 아저씨 비 좀 더 내려줘요. 이러면 이제 다 바로 피리로다가 신호를 하는 거지. 피리 모스부,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면 위에서 이제 김유신이 야, 물 더 뿌려라 이러면서 물 뿌리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름이 뭐냐? 만파식정. 이게 파도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문제들을 해소하는, 그러니까 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리하는 피리. 피리. 이렇게 해서 만파식정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처음 이야기가 나와요. 대단하지. 나오는 게 막 뻑적지근하지. 왜냐하면 문무왕 나오고 김유신 나오고 그 다음에 대나무가 합쳐지고 막 섬이 생겼다가 나중에 없어지고 용이 나오고 막 스토리가 막 짱짱하지. 그리고 별책부록으로 주는 게 용으로 된 허리띠잖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물건인지 알 수 있지. 레벨 자체가 엄청나게 높지. 이 허리띠만 가져도 엄청날 것 같은데 이것도 최상급 아이템인데 이 만파식적은 더 대단한 거지. 부록이니까. 이게 지금 허리띠가 부록으로 받은 거니까. 그런데 막상 그렇게 뻑적지근한 거 치고 작동하는 예를 보면 사용 용례가 한번 나와. 그게 백률사조에서 나오거든요. 백률사조에서. 근데 허접기 짝이 없어. 이 내용을 보면 백률사 3권의 탑상조에 보면 백률사조가 있는데 백률사가 2차돈 머리 떨어지면 됩니다. 2차돈이 청전유 흑륜사에서 목이 잘리고 이게 이제 팍 뿜어져 나와가지고 떨어진 데가 금강산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주의 북쪽산이 금강산이에요. 왜 금강산인지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험하다라는 의미로다가 썼지 싶어요. 그렇게 해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어떤 군대를 좀 막아내겠다. 외적들을 막아내겠다. 초창기 얘기입니다. 신라 작았을 때.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닌가 싶어요. 금강이라는 이름이 변경이라는 뜻도 되고 그 다음에 지옥이라는 뜻도 되고 견고한다는 뜻도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 중에서 견고하다는 의미가 도출돼서 금강경 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저게 이제 지옥의 이름도 되거든요. 그래서 험난한 곳에서 뭘 막겠다. 최고 변경에서 막겠다. 뭐 이런 의미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이 있는 용어인데 거기가 지금 보면 계림, 경주의 북쪽에 금강령에 금강산 이렇게 골짜기 어떻게 보면 령이라고 하는 게 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흐름 속에 백률사가 있다. 원래 이름은 자추사입니다. 나중에 백률사로 바뀌는 거고 여기에 중국의 장인이 중생사, 랑산의 중생사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 삼소관음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백률사, 중생사, 민장사 이게 경주의 3대 관음도량인데 그중에서 저 중생사 관세음보살하고 이 백률사 관세음보살이 비슷했는가 봐. 형태가. 그래서 중국에서 아주 대단한 사람이 와서 신장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대단한 명인이 와서 제작했다. 중국에서 이렇게 만들었다. 아니면 당나라 장인이 만들었다. 이렇게 썰이 나오면 대부분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선 명작이다. 수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거를 옛날 사람들은 썰을 풀 때 중국제라고 써.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쓴다고. 지금은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러면 짭 아니요? 싼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옛날 개념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 사람이 직접 와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최고라는 뜻입니다. 신라 사람으로 만들 수 없는 최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사 관세음보살상하고 패키지 상품으로 만들었다더라. 그런 썰도 있어. 그러니까 비슷했는가 봐. 형체가 비슷했는가 봐. 그리고
거기에 돌 발자국이 있는데 백률사에 돌에 발자국이 찍혀 있는데 이것도 재밌어. 관세음 보살이 도리천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착지하면서 찍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재밌지? 제가 이러한 돌발자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바위에 찍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동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백률사 주변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발자국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또 다른 설에 의하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불해랑 설화 얘기가 나옵니다. 불해랑이 기도를 통해서 관세음 보살이 데리고 오거든요. 다시 실종된 사람을 잡아오거든요. 그 과정에서 불해랑이 찍었다 그러는데 아마 관세음 보살 발자국이었을 겁니다. 여기서도 지금 얘기를 보면 도리천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제석신앙이 신라 어떻게 보면 통일 전부터 삼국 통일 전부터 통일 직후에 굉장히 어떤 바람을 일으켰었는갑다. 그리고 거기에 전륜성왕과 관련된 흐름이 있구나. 왜 죽은 뒤에 전륜성왕은 도리천으로 가서 태어난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어떤 흐름이 있구나. 계속 반복돼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 692년에 효소왕, 그러니까는 저 신문왕 아들입니다. 효소왕이 불해랑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게 가장 얼빙한 놈인데 저게 도대체 뭐 하는 놈인지 나 잘 모르겠어요. 국선으로 삼았어요. 화랑의 우두머리. 네, 국선. 국선. 그래서 화랑의 대표. 화랑의 대표. 그렇게 해서 낭도들을 거느리고 금난 지역으로 갔대. 이게 동해 쪽으로 갔다는 얘기거든요. 화랑의 우두머리로 임명이 되고 데리고 와서 1년 뒤에 금난 쪽으로 갔고, 그러니까 동해 쪽으로 갔고, 그다음 북명이 어디냐면 명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강릉 일대. 그쪽에서 홀라당 북적, 적적이라고 나오는데 북적, 그러니까는 북방 오랑캐한테 잡힌 거예요. 그 북방 오랑캐들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고대사 기록에 뭐가 나오냐면 저희 거인족 얘기가 또 나온다니까. 그래서 거인들이 내려온대. 이걸 대체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뭐 거란이나 뭐 이런 뭐 만주족 계열을 거인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러시아 쪽인가 싶기도 하고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냥 거인족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이 한반도는 재밌는 게 동쪽에는 아무도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 왜? 이게 이쪽에 아무도 있을 수 없어. 이쪽에는 아무도 없어. 뭐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는 뭐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이렇지만 우리는 이쪽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위에서 분명히 내려오거나 안 그러면 저쪽 사할린 쪽에서 오거나 뭐 이런 쪽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저쪽에 생각보다 저 거인족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거인족들이 내려와서 뭘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특이한 기록들이 있어. 역사서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지어내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굉장히 강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적이라는 거는 동이, 서융, 남만, 북적, 북방 오랑캐를 전부 싸잡아서 북방 유목민 계열을 전부 싸잡아서 북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쟤네한테 재평한 거예요. 화랑이. 그것도 화랑 우두머리가 쫄도 다 있는데 야,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화랑이 무사집단이거든요. 무사집단의 우두머리가 납치됐네. 이게 제정신인가 싶지. 딴 사람들은 다 이렇게 또 도망을 가는데 또 안상이라고 하는 쫄이 있었대. 신복이. 걔는 나는 국선 불해랑님을 구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쫓아갔대. 혼자서. 그 뒤에 조치어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뭐 찾으러 갔더니 제대로 찾지도 못했고 그러다가 갑자기 신적, 이게 만파식적이에요. 만파식적과 현금, 이게 천종고가 뭐냐면 하늘 물건을 보관하는 아주 중요한 왕실의 어떻게 보면 보물창고 같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월성에 있었다 그러거든. 월성에 도대체 뭐가 있을 수 있는지 나 잘 모르겠어요. 반월성 이래봐야 눈에 보이는 정도거든요. 야, 거기에 뭘 놔뒀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으로 말하면 정창원이지. 왕실 수장고, 보물창고. 거기에 이렇게 막 안개가 끼고 막 이러면서 만파식적과 검은고, 검은색의 검은고가 있었는가 봐. 그게 사라졌대.
그러니까 저 효소왕이 이게 지금 신물이 우리 아버지 때 신물을 받았는데 나 때 이게 없어지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이걸 찾아오는 놈에게는 1년치 조세를 주겠다.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상금을 걸을 수는 있는데 너무 걸었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아마 한 600조에서 700조 사이일 겁니다. 자, 700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물건 하나 찾으면 700조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거든. 좀 과하지. 그래서 조세를 준다고 상금을 걸었대. 그런데 5월 15일에 불애랑의 부모님이 백률사 관세음보살상 앞에서 관세음보살에게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재석천에게 귀환을 기도해요. 그러니까 어떤 구조냐면 상원사 문수전에 가면 문수보살상이 있고 그 옆에 재석천 상이 있어요. 그런 쪽에 기원을 한 거야. 기원을 한 거야. 그랬더니 이게 되게 재밌어. 그러니까 관세음보살하고 지금 재석천이 연결돼 있거든요. 팀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런데 무사기환하게 해달라고. 이건 뭐 부모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관세음보살이 불애랑한테 나타났대. 재석천한테 빌었는데 왜 관세음보살이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너 돌아가고 싶냐? 이렇게 필이랑 이렇게 저 검은고를 끼고 와가지고 야, 너 돌아가고 싶어? 이렇게 고향 갈래? 이랬더니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대. 당연히 가고 싶지. 그렇게 해서 가고 싶어요. 이러니까 그럼 나 따라와. 그래가지고 따라서 쭉 가니까 안상이 또 나오더래. 자기 찾으러 왔다가 이놈도 잡혔어요. 그러니까 둘 다 얼빙한 놈들이야. 내가 보기에는. 이게 좀 뭐 반팽이들 좀 더맨더머지. 완전히. 가지고 너네 내가 데리고 갈게. 이렇게 해서 동해로 가가지고 그 피리를 쪽 쪼개가지고 두 개로 해서 야 너네 타. 이렇게 해서 서핑이 시작된 거예요. 당신은 검은고를 타고 그렇게 해서 샥 해가지고 백률사로 돌아왔대. 백률사로 돌아왔대. 그랬더니 내가 효소왕이면 진짜 욕 태바가지로 했을 거야. 도대체 이게 나라 망신도 이런 게 다 있냐라고 했을 건데 효소왕이 희한한 행동을 합니다. 진짜 희한한 행동. 이거야말로 큰 경사다. 경사다. 이러면서 불애랑을 대각간에 임명해줘요. 최고직입니다. 그리고 불애랑 아버지 기도밖에 한 게 없는데 태대각간이야. 태대각간이 누구냐면 김유신이 태대각간이었습니다. 김유신이 태대각간이었어. 이게 뭐 안상은 대통이 뭐냐면 요즘으로는 총무원장입니다. 국통 승통에 해당하는 직위거든요. 이게 뭔가 싶어. 그리고 백률사 주지 뭐 했는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봉송사 주지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3년치 조세를 전국적으로 면제해주고 그 다음에 절에도 시주를 해요. 절에도 그거는 이제 관세음보살이 영험을 보였으니까. 그래서 만합가사 5벌 이거 이제 아주 비단으로 기운 가사일 거예요. 그리고 50냥의 금은을 가지고 그릇 5개를 만들었다. 이게 바루입니다. 바루. 이거 바루인지 내가 처음 얘기했다고. 사람들 아무도 모르더라고. 저게 바루야. 금바루, 은바루. 예전에는 바루가 제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수미단이 아니고 그 앞에 상으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거기 바루들을 가지고 음식들이 올라가요. 지금 큰 스님들 이렇게 기일에나 안 그러면 탄신제 할 때 이렇게 바루에다가 음식 담듯이 그런 식으로 했었다고. 그러니까 조선 시대 때 불교가 무너지면서 이제 맨밥만 올라가는 거고 옛날에 반찬이 올라갔다니까 같이. 예, 반찬도 올라가고 이렇게 음식들이 여러 가지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바루에다가 그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금바루, 은바루를 이렇게 하사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내용 끝입니다. 만파식적이 무슨 영험을 발휘했는지 나 잘 모르겠고 저건 관세음보살 영험 같고 만파식적은 쪼개서 그냥 서핑 보드로 탔대. 끝. 그리고 효소왕이 왜 저기에다가 저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하면서 저렇게 공을 내리는지도 모르겠고
상을 내리는데 안 상하고 저 불에랑은 내가 보기엔 불에랑 내가 왕이었으면 불에랑 저 국선에서 잘라버립니다. 저 바보짓 하는 놈들. 안상은 또 승려였었어요. 화랑인데 승려였었어. 그래서 국통을 시키는 거예요. 저게 지금 대통이라고 나오는데 국통, 승통하고 같은 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 희한한 작태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또 피리가 삐졌어요. 아니 다 이렇게 공을 치하해 주는데 내가 그걸 싣고 왔는데 불에랑하고 안상을 싣고 왔는데 왜 나는 안 해줍니까? 이러면서 삐졌어. 피리가. 그래서 피리에게도 공을 내려줍니다. 공을 내려줘. 어떻게 내릴 것 같아요? 만파식적을 만만파파식적으로. 아 진짜야. 아 진짜 웃지 마. 웃지 마. 웃지 마. 진짜야 진짜. 진짜야. 너 따블 이렇게 만만파파식적. 너 따블 이렇게 해줬더니 피리가 기뻐. 아 이거 진짜 진짜. 만파식적을 조노를 올려서 만만파파식적. 자, 이 백률사조는 들어도 이게 뭔가 왜 만파식적이 그렇게 영험한 놈인가? 아니 저런 뭐 국전이 잡혔어. 근데 만파식적을 보니까 제가 뚫고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 그러니까 만파식적은 등장은 심히 창대해. 근데 실제로 작용한 걸 보면 그냥 관세음보살이 쪼개가지고 타고 왔대. 야 너네 이거 가야 되는데 이거 타. 이렇게 해서 끝이야. 끝이야 끝. 그래서 좀 진기하지. 진기해.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려고 하는지 초점은 그거예요. 백률사 관세음보살상이 굉장히 영험하다더라. 그게 초점인 건 알겠는데 만파식적은 도대체 이게 뭐 하는 물건인가? 엄청나게 짱짱 센 물건인데 저런 물건은 한 번도 쓰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지.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칼을 안 뽑으면 모르는데 뽑으면 뭐라도 해야 되는데 칼이 없지. 그런 경우에는 뽑을까만 자꾸 또 자꾸 이것만 해야지. 뽑으면 망하는 거야. 뽑으면 망하는 거야. 내가 뽑으면 뭐 할 것처럼 그거까지 해야 되는데 한번 뽑은 기록이 있는데 저거예요. 그래서 너무 실망스러워. 그래서 이름 대비 이게 너무 주식으로 말하면 펄을 많이 받은 마치 이렇게 가능성을 너무 많이 받은 불면 다 해결된대. 근데 뭘 해결하는지. 그리고 자기가 영험한데 자기를 칭찬 안 해줬다고 삐져가지고 만만빡빡시절대. 진짜 있는 얘기예요. 그거 내가 지어내는 거 아니야. 진짜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만파식적 이야기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순서에 맞춰서 또 다른 진귀한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줘서 감사합니다.